2026 수능 대비 생활관리 포스트잇 문제풀이 오늘 개강할 거야. 뭐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개념을 봤는데 복습이 잘 돼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기출을 분석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수특수한 얼마나 봐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잇을 풀어봐야 정확한 자기 실력을 알 수 있고 사회탐구 실력이 포스트잇 듣기 전과 후로 나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를 아마 너희가 오늘 첫 주 수업 듣고 집에 갈 때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포스트잇이라는 커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라도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이 낯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면서 개념을 까먹었다면 개념을 떠올리고 수특수한을 못 풀었다면 거기에서 새롭게 예고된 선지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기출 정리가 잘 안 됐다면 기출의 총 표현을 다 망라해서 좀 압축적으로 보기 위한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개념을 다 못 까먹었는데 들어도 될까요? 하면 당연히 복습용으로 들어야 되고 만약 개념과 심기를 완강하지 못하고 듣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풀어봐야 이 주제가 내가 약한지 강한지를 통해서 어느 거에 중점을 둬서 내가 지금 시간을 분배할지에 그 흐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현재 공부 상태가 어떤지는 바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뭐 150개 또는 125개의 선지를 풀면서 너희가 몇 개 틀렸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 정도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느 정도면 개념을 잊은 정도인지 이런 것들 내가 기준을 잡아줄 거니까 편안하게 예습 없이 와서 대신 복습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생활관리 포스트잇 교재는 우리가 8주 동안 진행을 할 거야. 8주라고 해서 뭐 되게 긴 기간 같지만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완강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모의고사를 풀잖아? 그럼 잘 봐. 환경윤리 문제가 모의고사 20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 선지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뭐 테일러라는 학자가 을에 들어있고 2개 정도 선지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테일러 선지만 30개에서 60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제 학자별로 여러 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만 하는 것보다 포스트잇이 훨씬 정보의 양도 많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자, 가장 좋은 최상위권이라면 출제자의 눈도 하고 심기일전도 하고 기출도 정리가 되고 수특수한도 다 본 상태에서 이거 풀면 제일 좋겠지. 근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너희 중에는 내신과 수행평가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다 했지만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너희가 실력을 파악해서 분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풀어보고 나서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나갈 거야. 자, 일단 포스트잇 수강 시작을 응원해. 그리고 내가 늘 한 커리 시작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난 아마 그 대학까진 가지 못할 거야. 남은 시간 동안 거기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난 영원히 거기는 못 가고 점수를 못 올리는 사람이 돼. 내가 스스로 유일하게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뭐 수능 지금부터 맘먹고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하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탐구 과목은 진짜 이 악물고 하면 2, 3개월에도 정복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사회탐구 기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또 올라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난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왜 안 돼? 다 똑같은 환경인데 나한테 어려운 건 남한테도 어렵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또 잘 될 거야. 현역은 현역대로 1학기 내신의 부담이 사라졌으니 이제부터 더 달리면 되고 재수 N수는 재수 N수대로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다시 도전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리고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 수능 잘 봐. 자, 포스트잇 간단히 3분 정도만 안내하고 수업 들어가자. 자, 우리는 7월 2주에 만나서 지금 현강 기준 13일에 만나서 9월 첫 주에 완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9월 첫 모의고사 전에 이제 완강이 될 거고 일요일마다 촬영돼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한 4시경 이제 인코딩돼서 업로드가 되겠지. 9편 전에 전 범위를 다 볼 거고 수업의 텐션이 좀 빠를 거야. 앞에 다른 과목 들은 학생들도 알겠지만 내가 되게 빠르게 말하는 편인데 너희가 놓치지 않고 잘 찾아와야 되는 그런 속도일 거야. 자, 스텝이 4개가 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내가 좀 간단히 해줄게. 포스텝이라고 하는 게 개념을 잊은 학생들이 교과서 읽을 시간이 없었으면 키워드로 한번 분석해보라고 이게 있는데 이건 너희가 셀프로 풀면 돼. 내가 수업 중에 같이 빈칸 채워주진 않을게. 낯선 제시문은 나랑 같이 보고 정오 판정해볼 거고 메인은 OX를 많이 볼 거야. 선생님 근데 탐구 과목에서 OX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데 너희가 수능 시험장 가서 주로 틀리는 건 낯선 제시문보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헷갈리는 딱 한 선지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 결국 그 낯선 선지를 어떻게 고급스럽게 개발하느냐가 평가원 문제가 고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처럼 너희가 결국은 한 선지 싸움일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할 거고, 올해 3월 그리고 6월에 예고된 문제는 완전체 문제로 봐야 돼. 그래서 완전체 문제를 스텝 4에서 볼 거야. 올해 예고된 문제를 틀리지는 말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수업 중에 같이 보지 않는 숙제, 그러니까 복습 과제로 워크북이 있을 건데, 본 교재의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설명 다 듣고 집에 갔지만 새로운 선지로 추가 연습하고 싶을 때 워크북 선지로 연습을 할 거고, 바로 그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 주 시작할 때 워크북 선지들을 참고해서 복습 테스트를 볼 거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다 맞고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오면 되고, 도대체 선지 분석을 왜 하냐, 내가 맨날 얘기를 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기억이 맞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니은이 맞다는 것도 알겠어. 리을은 뭐 확실히 틀렸어. 딱 한 선지가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선지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리을 있는 거 지워버린다고 치고, 그리고 니은 없는 거 지우고, 요거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나는 4번을 골랐는데 1번을 고른 학생들이 65%, 4번이 35%. 그럼 잘 봐. 한 선지 때문에 결국 나머지 학생들 다 틀리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저 선지는 어디서 예고되냐? 우리가 기출인 선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올해 수특수원에 새롭게 예고된 낯선 선지 다 봐야 되고, 왜냐면 평가원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무언가 작년까지 없었던 선지가 예고됐다? 그럼 이건 출제 예고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너희한테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나는 실제 이 포스트앱을 쓸 때 올해 수특수원을 전부 다 OX 선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작년 수특수원과 올해 수특수원을 비교하면서 빠진 거, 사라진 거, 없어졌지만 봐야 될 것도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2,3천 개의 선지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150개를 뽑아낸단 말이야. 근데 뽑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이 선지가 진짜 정답을 좌우할 킬러 선지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164개가 되잖아? 그러면 4개를 지워야 되는데, 이 4개를 처음부터 뽑을 때 이건 꼭 봐줘야 되는 선지라고 생각하고 뽑았기 때문에 진짜 한 10바퀴를 다시 읽으면서 4개를 지워. 그 정도로 의미 있게 하나하나 남겨준 선지들을 너희한테 공부시키는 거라 하나도 의미 없는 선지는 없고, 뭐 하나 잘못 알면 우두두 틀리게 하는 그 함정들도 좀 파놨어. 하나를 헷갈렸는데 그거랑 연관된 선지가 같이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야 나중에 내가 헷갈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포스트앱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아까 윤사 같은 경우는 한 주제 애들을 풀렸는데 다 맞은 사람 없었고, 최고점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까지 물어봤는데 현강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늘 보면 생륜 1주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한 주제를 다 맞는 학생들이 아무리 그 해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 할지라도 쉽게 나오지 않아. 내가 현강에서 봤던 기준 1년에 한 명이 채 나올까 말까에 한 주제 다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포스트앱을 풀었는데 다 맞는다 그러면 타고난 사람이고, 만약 틀렸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돼. 절대 포스트앱 결과로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주제는 몇 개 이내로 틀려야 지금까지 1등급의 실력이었고 잘하고 있는 거다. 몇 개 이상 틀리면 개념이 완전 무너진 상태다라고 얘기해 줄 건데, 뭐 거기서 너희가 만약에 5개를 틀렸어. 그럼 잘한 거거든. 상위권이거든. 근데 이 5개 선지 중에 하나라도 수능에 나오면 나 그 문제 틀리잖아. 이게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 정말 애정으로 관심 가지고 뽑은 선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또 개념이랑 심기일전에서 많이 질문했던 것들을 내가 보완하면서 너희한테 이런 질문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선지 보면 이해될 거야 하는 선지들을 내가 뽑아놨다고 생각하면 돼. 잘 따라와 주고, 자, 우리는 지금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심기일전, 그 다음에 포스트앱 이 3번째 컬이야. 포스트앱은 기본적으로 기출 선지가 전부 다 최근 거 들어있고, EBS 수특수완이 들어있기 때문에 EBS 수특수완에서 올해 봐야 될 선지들은 내가 거의 대부분 선별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작년까지 있었는데 사라진 선지 중에 내가 너희한테 꼭 봐주고 싶은 관연도 선지, 그러니까 예전 선지들도 레전드 선지들은 났어. 특히 출처가 뭔가 매우 오래된 선지다? 그럼 매년 다시 선별할 때 150제 안에 들은 선지니까 뭐 2016년 선지야. 그러면 시간은 꽤 됐지만 너무 중요한 선지고 대체 불가능한 최신 선지가 없으니까 넣어놓는 거라 그것도 의미 있는 선지일 거야. 자, 그리고서 내가 그랬지. 모의고사는 마지막에 풀어도 돼. 샤프 모의고사 1차, 2차 이렇게 연습할 건데 1차는
6월, 9월과 똑같은 구조로 연습을 하고 2차는 제일 어려운 6월, 9월의 최고 오답률 5위 이내 무조건 제일 어렵게 나오는 환경윤리, 사형제도, 사회정의, 국제정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주제만 그냥 아주 어렵게 파고드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주요 테마 모의고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건 뭐냐면 기출과 EBS에도 예고되지 않은 어려운 내용. 왜냐면 올해는 사탐론의 해야. 안 그래도 황금돼지띠라서 수험생이 4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과탐 버리고 사탐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생윤, 사문, 응시생 수가 몇만 명씩 늘었단 말이야. 그럼 이 몇만 명이 중하위권에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상위권에서 늘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 같이 고려해야 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위권 변별을 위해 어려운 선지가 많이 나올 건데 올해 모두에게 예고된 선지로는 변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완전 어려운 선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올해 수특수안에 예고되지 않은 선지 어려운 거는 여기서 연습할 거야. 이건 짧게 구모 전에 포스트 끝내고 구모 끝내고 짧게 3주 본 다음에 바로 파이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나랑 같이 교재를 한번 보자. 자, 교재는 5쪽 한번 펴줘. 5쪽. 자, 5쪽에 시작할 때 너희가 먼저 처음 풀이에 적어줘야 돼. 1주제 윤리학의 분류에 오늘 수강학습일 평강기준 7월 13일, 인강 7월 14일부터 올라가는데 자기가 듣고 있는 날짜 적어주면 되고 인강 학생들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부터도 완강하면 되고 자, 페이지는 20쪽이라고 적어줘.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건 20쪽이야. 첫 주제는 윤리학의 분류라서 135개인데 이따 채점하고 맞춤 문항 적으러 올 거고 요 똑같은 풀이 세트가 한 세트 더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또 풀이야. 그거는 너희가 자, 잘 봐. 오늘 우리는 일요일날 진행하고 있잖아.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 거잖아. 이 텀이 7일이잖아. 바로 오늘 풀면 다 풀리거든. 내가 설명해줬기 때문에. 따라서 수업 다음 주 수업 듣기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다음 강 듣기 이틀 전이나 하루 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가장 좋은 복습일이야. 그래서 한 번 한 세트 더 풀어오고 그 아래 보면 우리 워크북 교재 복습 테스트에 있는 낯선 선지도 날짜 재서 풀면 돼. 같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풀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넘어가서 교재 10쪽 한번 봐줘. 나는 10쪽에 있는 건 너희랑 같이 보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이건 너희가 그냥 혼자 풀면 돼. 그냥 개념 까먹었을까봐 교과서 읽는 대신 빈칸 보라고 해놓은 거고. 자, 너희가 혼자 셀프로 봐주고 18, 19쪽 봐줘. 18쪽, 19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해 예고된 낯선 제시문과 그거에 대한 제시문 이해는 테크 문항인데 오늘 수업 마지막 파트에 같이 보게 될 거야. 자, 20쪽 봐줘. 자, 20쪽에 1번 선지의 출처부터 보면 25 수능 대비 고평인지 아니면 26 수능 대비 수완인지 페이지 몇 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야. 21쪽 상단 봐봐. 자, 적어봐. 1주제 OX 문항수. 1주제 OX 문항수 135개. 제한시간 13분 가져왔고 자, 이따 채점해봐야 틀린 개수 나오고 여기에 몇 개까지 막았어야 1컷인지 내가 알려줄 거야. 뒤로 좀 가봐. 페이지 뒤로 가면 135번이 어디까지 있는지 봐줘. 자, 28쪽에 135번은 끝나고 29쪽 상단을 보면 내가 13분 동안 135개를 다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험생의 95%는 13분 안에 풀어. 근데 5%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왜냐면 모든 선지를 다 렉걸려서 고민하다 보면 기출도 너무 안 되고 수특수함도 한 번도 안 맞고 너무 어려우면 시간이 모자라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제한 시간에 120개 풀면 똑같이 얘기하고 나머지 내가 시간 내 못 풀었으니까 틀린 걸로 보는 거야. 자, 남은 시간 적을 건데 잘하는 학생들은 13분 동안 135문제를 풀게 하면 최상위권이 2분 30초 정도 남아. 근데 자기가 만약에 30초 남았을 수도 있고 3분 남았을 수도 있잖아. 3분 남았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 거고 2분 30초를 내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 거의 대부분 빠듯하게 풀 거야. 근데 이게 또 풀이 있지. 한번 설명 듣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또 풀 때는 2분 30초 이상 남는 게 좋아서 시간 비교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처음 풀었을 때 출시계 여기 화면에 뜨거든. 남은 시간 적고 또 풀었을 때 빨라져야 돼. 자, 그리고 부탁이 있어. 일단 내가 찍어 맞췄는지 풀어 맞췄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OX인데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채점해보니까 맞아. 그럼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풀 때 또 틀려. 그러니까 풀다가 어려운 건 별표 치면서 내가 이게 찍었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 자, 시험 시간에 다 못 풀면
못 푼 것은 자기의 실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다 더할 거야. 시간이 남으면 남은 시간 체크해주고, 자, 다 푼 것까지만 채점하고 나머지 다 틀린 개수로 넣어야 내 실력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내가 사법고시로 공부했었는데 지금이야 사법고시가 사라졌지만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 합격자 평균 수험 기간이 3년 3개월에서 6개월이던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대학 가서 너무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대학의 첫사랑, 고등학교 첫사랑 따로 있고 중학교 첫사랑 따로 있었는데, 대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헤어지자 그래서 그 이별의 아픔을 공부로 승화하고자 6개월간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진짜 6개월밖에 준비 안 했는데 1차 시험에 커트라인 진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아, 난 천재구나. 남들 3년 공부하는데 나는 6개월만 공부하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커트라인에 가깝게 나왔으니까 조금 쉬다가 좀 휴식하다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년을 더 공부하긴 했는데 그 6개월보다 빡세게 공부하진 않았거든. 그랬더니 1년 후에 봤던 사법고시는 10점 차이로 떨어졌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나는 이걸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 공부는 생명체라 내가 너무 어려워하고 이거 진짜 까다로운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우면 결과가 나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이거 별거 아닌데 나 좀 자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거 앞에서 무릎 꿇도록 정복하는, 말 그대로 내가 만만하게 본 과목은 나를 배신 때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점수가 나오는 거 너희도 일상에서 많이 겪었을 거야. 생년 뭐 이런 주제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이거 뭐 3개밖에 안 틀렸는데 뭐 해설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설 듣다 보면 내가 찍어서 맞췄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3개밖에 안 틀린 사람, 즉 우리 반에서 상위 탑5 안에 드는 실력이어도 그 3개 중에 하나가 수특에 예고됐는데 내가 수능에서 틀리면 나는 틀린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겸손한 자세로 공부 한번 해보자. 다 맞기를 기원할게. 속도도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돼. 13분 줄 거야. 20쪽으로 가야겠지? 자, 심호흡하고 긍정적 자기암시, 난 다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
자, 여기까지. 만약 다 못 푼 사람은 제한시간 풀이 개수에 솔직하게 적어주고 그래야 자기 실력을 또 풀에서 얼마나 향상됐나 볼 수 있으니까. 또 어차피 내가 마지막 선지들은 오늘 앞부분에는 한 15개 하고 쉬었다가 다시 중간까지 하고 쉬었다가 마지막에 설명하니까 또 자기 실력으로 풀어볼 시간도 있을 거야. 자, 일단 그나마 생윤에서 쉬운 주제야. 우리가 오늘 환경윤리 주제거나 사회정의 주제거나 국제정치 주제였으면 더 모든 선지가 난이도 있고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윤리학의 분류는 좀 할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앞부분이라 그나마 제일 잘 하지 않았나 싶어. 채점할 거야. 채점 준비해주고 빨간색이든 너희가 제일 편한 색으로 채점해주면 돼. 내가 채점하는 걸 화면이랑 같이 보려면 목 아프고 눈 아프니까 내 목소리에 의존해서 채점해줘. 일단 우리 교재에 OX 정답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솔직하게 이제 오랫동안 강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OX 정답이 있잖아. 다 넣어서 줘봤거든. 그랬더니 책 받는 날 다 풀고 8주 이후에 설명하잖아. 8주차 내용은. 책 받는 날 다 풀고 채점한 다음에 궁금한 거를 8주 내내 질문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주그주 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채점하면서 너희가 이 텐션 유지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대신 너희가 집에 가서 또 풀어야 되잖아. 또 풀에 채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끝날 때 내가 뭐 할 거냐면 수업 끝날 때마다 OX 정답지를 줄 거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채점하면 돼. 그리고 온라인에는 이투스 홈페이지에 교환으로 올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학습의 필요상 그렇게 한 거니까 매주 그 주 거에 많이 초점 맞춰주고 뭐 채점하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 점수에 너무 충격받지만 앞자리가 10몇 개, 20몇 개 틀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제일 효과적인 건 포스트잇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왜냐면 여기 모든 기출이랑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진짜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지 이따 점수 보고 얘기해 줄게. 자, 채점해보자. 1번에 X, 2번에 X, 3번에 X, 4번에 X, 5번에 X, 6번에 X, 7번에 X, 8번에 X, 9번에 X, 10번에 5, 11번에 X,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X, 15번에 5, 16번에 5, 17번에 X, 18번에 X, 19번에 X, 20번에 5, 21번에 X, 22번에 X, 23번에 5, 24번에 5, 25번에 5, 26번에 X, 27번에 X, 28번에 5, 29번에 5, 30번에 X, 31번에 X, 32번에 5, 33번에 5, 34번에 5, 35번에 5, 36번에 5, 37번에 X, 38번에 X, 39번에 X, 40번에 X, 41번에 5, 42번에 X, 43번에 X, 44번에 5, 45번에 X, 46번에 X, 47번에 X, 48번에 X, 49번에 5, 50번에 5, 51번에 X, 52번에 X, 53번에 5, 54번에 5, 55번에 X, 56번에 X, 57번에 X, 58번에 X, 59번에 5, 60번에 5, 61번에 X, 62번에 X, 63번에 X, 64번에 X, 65번에 X, 66번에 5, 67번에 X, 68번에 X, 69번에 X, 70번에 5, 71번에 X, 72번에 X, 73번에 X, 74번에 5, 75번에 5, 76번에 X, 77번에 5, 78번에 5, 79번에 5, 80번에 5, 81번에 X, 82번에 X, 83번에 5, 84번에 5, 85번에 5, 86번에 5, 87번에 5, 88번에 X, 89번에 X, 90번에 5, 91번에 5, 92번에 5, 93번에 X, 94번에 5, 95번에 X, 96번에 X, 97번에 X, 98번에 5, 99번에 X, 100번에 X, 101번에 X, 102번에 X, 103번에 X, 104번에 X, 105번에 X, 106번에 X, 107번에 X, 108번에 5, 109번에 X, 110번에 5, 111번에 X, 112번에 X, 113번에 X, 114번에 X, 115번에 X,
116번에 X, 117번에 O, 118번에 O, 119번에 X, 120에 X. 121번에 O, 122번에 X, 123번에 X, 124번에 X, 125번에 X, 126번에 X, 127번에 X, 128번에 O, 129번에 X, 130에 X, 131번에 X, 132번에 X, 133번에 X, 134번에 O, 135번에 X. 자, 여기 틀린 문항 한번 세서 1번부터 135번까지 몇 개 틀렸는지 쭉 세서 자기가 틀린 개수를 21쪽 상단에 적고 앞에 수강 진도표 5쪽에도 적어줘. 21쪽 상단이랑 수강 진도표 5쪽에도. 다 맞은 사람. 이 없고 하나 틀린 사람. 이 없다고? 2개 틀린 사람. 이 우리 반 최고점. 잘했어. 자, 일단 어떤 거에서 실수가 유발됐는지, 그다음에 뭐가 어려웠는지 이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선지를 그냥 내가 맞췄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정확한 설명으로 바꿔서 적을 거야. 그러니까 X인 문장이 다 O로 적을 거고 O인 문장은 부연을 적을 건데 내가 칠판에 적는 건 적으면서 따라와 주면 돼. 자, 일단 너희가 지금 본 이 주제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개까지는 막았어야 정말 진짜 최상위권이고 지금까지 공부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4개 정도는 진짜 어려운 선지가 있었어. 근데 더 틀렸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뭔가 개념 많이 까먹은 상태고 학자에 조금 흔들리는 상태야. 뭐 고맙게도 오늘 설명 다 들으면서 한번 개념도 떠올릴 거고 복습도 할 거고. 여기서 부탁이 있어. 자기가 만약 15개를 넘게 틀렸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활관리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많이 까먹은 상태, 무언가 둔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좋은 건 아까 그랬지? 포스트잇 여러 번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깨끗한 게 다시 어디 한번 있냐면 얘들아 뒤에 가서 또 풀페이지 알려줄게. 34쪽 한번 가봐. 34쪽. 자, 여기는 수업 중에 필기하면서 맞는 선지를 고치지 않을 거니까 빈칸은 없지만 여기 한번 한 세트가 더 있거든. 이거 한번 더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 나 한번 봐봐. 한번 틀린 선지는 수능 시험장 가서 또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틀렸던 문장 그대로 오답 선지 노트에 적는 게 가장 좋아. 오답 선지 적는 위치가 가장 좋은 데는 나랑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했으면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필기 뒷부분이 오답 노트로 가장 좋아. 그래서 단권화해서 그 노트를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념 노트가 오답하기 좋게 되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원문 그대로 적고 OX를 비워놓은 채로 한 줄을 비워놓고 오답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야 내가 어떻게 고쳐야 맞는 건지 적으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 제가 막 28개씩 틀렸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오답할 게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그 선지가 너의 수능에 발목 잡지 않으려면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풀에서 안 틀리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또 풀 풀고 다음 주 복태 볼 때 다 맞으면 다 우린 다시 원점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실력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 다 배우고 나선 실력의 차이가 없어지는 게 내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필기해보자. 1번부터 거기 펜 여러 개로 바꾸지 말고 한 가지 색깔 마음에 정해가지고 그 색깔로 따라와줘. 1번. 이론 윤리학은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도덕 문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 분석하는 거. 우리 윤리학은 쉬운데 기출 선지니까 봐야지. 이론이 아니라 뭐로 바꿀래? 이론 지우고 메타라고 적어줘. 자, 여기 보면 도덕 문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 분석하는 거. 메타 윤리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평가원에 안 나오지만 논리적 접근에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논증의 타당성 분석에다가 논리적 접근. 메타 윤리학에 언어적 접근이 있고 논리적 접근이 있고 인식론적 접근이 있는데 지금 말이 빨랐다고 어차피 다음 선지에서 그거 다 적어줄 거야.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의 세부 항목 중에 논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2번. 이론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과 달리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한다.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윤리학이 4개가 있어.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리고 마지막 기술 윤리학. 이 4개 중에서 2개가 가치 중립, 2개가 가치 지향이야. 자, 뭐가 가치 중립이야?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야. 메타 윤리학은 언어와 논리를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 윤리학은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봐. 하지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둘 다 도덕 문제를 가치 개입적으로 접근하지. 가치 개입이라고 표현한 문제도 있고 가치 지향이라고 표현한 문제도 있어서
두 표현 모두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건 적어줘. 3번. 이론 윤리학은 가치 판단 없이 도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앞에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올해 수특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가치 판단을 자 여기 없이를 지우고 가치 판단을 하여 자 없이 자리에 을 하여 도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지. 자 너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가치 판단은 선악 판단을 말하지. 선악 판단. 진위 참과 거짓의 사실 판단이 아니라 선악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 그러지. 다음 4번. 이론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연구를 주된 과제로 삼는다. 뭐 워낙 기출도 많이 나왔고 올해 수특도 묻고 있는 건데 학문적 성립 가능성 보는 건 주어인 이론을 지우고 뭐로 바꿔야 돼? 메타로 바꿔야지.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평가원이 정말 많이 물어봤던 거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그래서 어떤 게 학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용어와 개념이 있는 거거든. 이를테면 내가 대학에서 신생학과 목록 리스트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게임 스포츠학과 이런 게. 게임 스포츠학이 학문이 되려면 그 게임 스포츠학의 용어와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이 관심 갖는 언어, 논리가 먼저 정립돼야 학문으로 성립할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언어와 논리를 보겠다는 거야. 언어와 논리를 검토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 학문만의 용어가 있어? 그 학문만의 논리가 존재해? 이래야 성립 가능한 거거든. 자, 5번. 이론 윤리학은 도덕을 당위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 자, 우리 당연히 당위의 영역으로 보잖아. 당위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이렇게 바꿔주고. 자, 사실의 영역이 아닌 당위의 영역으로 보지. 마땅히 해야 함이니까 마땅히 해야 함. 이게 당위잖아. 마땅히 해야 함. 이게 당위니까 당위의 영역으로 본단 말이야. 6번. 이론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객관적 서술이 윤리학의 주된 목표라고 본다. 자, 여기서 이미 눈치채야 돼. 객관적 서술이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서술이라는 건 가치 개입적 서술일까? 가치 중립적 서술일까? 가치 중립적이야.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이렇게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할 때 이게 가치 중립적이란 뜻이거든. 가치 중립적.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 적진 않았지만 자, 4가지 윤리학이 있었어. 이론규범, 실천규범, 메타, 기술 중에 가치 중립적인 거 2개가 뭐라고? 메타랑 기술 윤리학이야. 그중 객관적 서술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 윤리학에서 관심 갖는 거야. 이론이 아니라 기술 윤리학에서. 이론 지우고 기술. 그러니까 저 사회는 도덕 문제가 이러이러하게 발생한다고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이런 뜻이야. 자, 7번.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과학적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자, 여기 개념의 과학적 분석에다가 밑줄. 너희가 생각할 때 개념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슨 윤리학일 것 같아? 일단 답이 X니까 이론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적어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 메타 윤리학이야. 자, 여기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과학적이다라고 할 때는 가치 판단이 한쪽 방향으로 쏠린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할 때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팀은 사회과학적 접근을 했다. 그러면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봤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 중립적이라는 뜻으로 읽어도 되고 개념이라는 건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야. 가치 중립적. 접근을 했다. 개념이나 용어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했다. 이걸 과학적 분석 이렇게 보는 거야. 과학적 분석. 이 메타윤리학에 관심 갖는 거야. 잘 알아두고. 8번. 실천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 우리 이거 주어 바꾸면 돼. 뭐야? 실천이 아니라 기술이야. 관행은 다른 말로 하면 관습이고 반복되어 굳어진 것. 관습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그럼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우린 알았고 올해 평가원 선지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기출에서는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해. 사회과학적으로. 그래서 원래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 이름 붙여 있지만 뭐에 가깝냐면
문화인류학 같은 사회과학대에 있는 그런 학문과 비슷해. 문화인류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역사학, 인류학 이런 느낌과 조금 비슷하다. 9번. 실전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이론의 사용제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래. 그럼 실천 아니고 뭐로 바꿔? 메타로 바꾸자. 자, 실천 지우고 메타로 바꾸자. 실천 지우고 메타. 논리적 구조니까. 자, 10번. 실전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한다. 뭐 올해 수완이긴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이 생활과 윤리에서는 무슨 접근? 학제적 접근. 학제적 접근. 사회문화에선 이걸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생활과 윤리에서는 학제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인접학문을 활용한다 이런 뜻으로 써. 맞는 말이야. 11번. 실천윤리학은 사회의 도덕 문제를 사실 판단에 대한. 얘들아 사실 판단의 반대말이 뭐라고? 가치라고 적어도 되고 당위로 적어도 괜찮아. 좋은데? 가치 판단이라는 건 선악 판단을 하는 거고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 좋아. 12. 기술윤리학은 윤리 문제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 중립적 접근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적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사회과학이라 그랬잖아. 다른 기출에서는 경험과학적이라고 말하거든. 경험과학도 기출된 표현이야. 경험과학적.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적어 내려가겠다. 요거니까 경험과학적. 13. 기술윤리학은 도덕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라는 걸 강조한다 라고 할 때 요때 과학은 사회과학 말하는 거고 경험과학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기술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간다는 거니까 기술도 동그라미 쳐주고. 자,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치 중립 찾아내면 되지. 가치 중립. 가치 중립. 당위는 가치 개입, 사실은 가치 중립. 사실 판단에서는 참과 거짓의 문제만 따지지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14. 기술윤리학은 도덕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기술윤리학이 관심 갖는 게 아까도 나온 단어지만 관행과 관습이지. 근데 관행과 관습은 모든 사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야. 사회마다 특수해? 사회마다 특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면 기술윤리학에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기술윤리학은 각 문화권별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도덕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라는 표현에 차라리 기술 주어를 바꾸고 이론윤리학 중 도덕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머릿속에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는 원칙윤리가 떠올라. 원칙윤리. 이 원칙윤리가 뭐에 대비되는 표현이냐면 덕윤리에 대비되는 표현이야.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편적인 원칙을 똑같이 항상 적용하는 거. 이를테면 칸트의 정언명령 같은 거. 벤담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거든. 이런 원칙윤리, 칸트나 벤담 같은 경우, 벤담 같은 경우는 도덕법칙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벤담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보편적 원리야. 그치? 들어봤지? 자, 15. 메타윤리학은 도덕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자, 여기 진위를 판별이 여기다 밑줄. 자, 너희가 알기로 진위 판별은 선악 판별과 달리 가치 판단이야, 사실 판단이야? 사실 판단이야. 참 거짓이니까 사실 판단이고. 이 논증은 논리적 증명이니까 논리적으로 뭐 보는 거냐면 논리적인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오류 여부.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거야. 자, 여기 15번까지고. 자, 우리 조금 더 보고 쉬자. 16번.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은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입 가능한지 탐구해야 된다고 본다. 뭔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들어있다면 이걸 대체할 최신 선지는 없지만 이 선지를 꼭 보고 싶다 해서 남아있는 선지들이야. 오래된 선지들이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 메타윤리학이 뭐에 관심을 갖냐면
언어, 논리, 인식론 이런 데 관심을 갖거든. 그중에 메타윤리학이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너희가 알면 윤리학이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할 때 연역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논리적 접근이거든. 너희는 연역, 귀납 이런 걸 논리학에서 배운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사실로부터 당위명제를 연역한다는 건 이런 거야.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라는 심리적 사실로부터 초콜릿을 먹는 것은 선이다. 따라서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악하다. 이렇게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게 논리적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는 건데 원래는 잘 봐. 유교 사상에서 너는 부모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되게 그럴싸하게 유교에서 논리로 접근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메타윤리학자들이 볼 때는 논리적 오류야. 너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건 사실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건 당위인데 사실에서 당위가 바로 도출되지 않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예쁘다. 그러니까 예뻐야만 한다. 이상하지? 원래 이게 논리적 오류야.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어야만 한다. 이것도 논리적 오류거든. 그러니까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서 논리적 접근을 하면 원래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연역하는 건 오류야, 오류.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 또는 동어 반복의 오류 요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원래 논리적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건데 논리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건데 우린 거기까진 배우지 않을 거고 어쨌든 평가원에 나왔던 말이니까 이게 왜 메타윤리학인지 너희한테 설명해 준 거야. 메타윤리학이 관심 갖는 게 논리적인 오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고 이게 오류라는 걸 탐구하는 것도 메타윤리학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17. 규범윤리학은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이거 규범이라고 하는 건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합친 건데 여기서 규범을 지워버리고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사회과학에서 많이 하는 거지. 인과적 설명을 중시하는 건 무슨 윤리야? 기술윤리학이야. 인과적 설명은 사회과학적 접근이야. 사회과학적 비교적 최근 평가원이야. 18.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은 자 일단 실천 지우고 자 여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답이 쫄치고 자 일단 출처를 볼게. 평가원이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났지. 그럼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평가원이 실려있다 그러면 이 선지는 꽤 레전드 선지라는 거야. 일단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걸 이모티비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저는 이모티비즘을 못 들어봤어야 한다면 자 요게 이제 메타윤리학 중에 한 갈래인데 자 일단 실천 아니고 메타윤리학으로 나왔던 기출이고 메타윤리학에서는 언어, 용어의 의미를 보거나 논리적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데 그 인식론적 접근으로 도덕적 진리는 알 수 있다 또는 도덕적 진리는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존재해. 그중 도덕적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모티비즘이라고 하고 그 이모티비즘은 그런 거야. 도덕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모티비즘 다른 말로 괄호 열고 비인지주의 중에 하나고 이걸 나랑 개념 배운 학생들은 알고 있을 텐데 만약 개념을 나랑 안 배웠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까먹었거나 그렇다면 평가원이 그걸 물은 적도 있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이모티비즘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지의 정오만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괜찮니? 자, 그 다음 19번.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역시 기술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이지. 자, 이건 논리적 오류를 보는 거니까. 자, 20.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 또는 도덕적 지식의 존재 여부를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 여기서 도덕적 지식의 존재 여부. 요게 바로 메타윤리학에서 아까 내가 말로 했던 인식론적 접근이고
여기 안에 다 도덕적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를 인지주의. 도덕적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걸 비인지주의라고 불러. 자, 메타윤리학의 갈래 중에 용어의 의미를 보는 거, 논리적 오류를 보는 거 말고 마지막 제일 어려운 파트가 바로 여기고 실제 수능 특강이나 또는 기출문제에서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선지의 정오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자, 이제 21번. 공자는 사회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본다. 너희가 알고 있는 공자의 인과 묵자의 겸해 중에 차별 없는 사랑은 누구의 뭐야? 묵자의 겸해야. 그러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건 공자가 아니라 묵자고 이거는 겸의 사상이야. 오,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윤사에도 1주차에 나왔는데 어떤 애들이 끝나고 질문을 하러 오더라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공자의 이상사회가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에서는 내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된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공자도 결국은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자는 어디까지나 분별적 차별적 사랑인 인을 주장하고 그게 확대돼서 결국 남의 부모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확대하라는 거지 출발점부터 계속 분별은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확대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공자가 겸해가 되거나 공자가 무차별적 사랑이 되는 건 아니란다. 알겠니? 자, 그러면 22. 공자는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니, 견리사이라 그래서 이로운가 보거든 의로운가를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그런 이익은 추구해도 괜찮은 거야. 따라서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다면 하다면 추구할 수 있다고. 추구할 수 있다고 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공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견리 사이. 이익이 보거든 의로운가 생각해서 의로운 이익은 추구해도 돼. 남을 등쳐먹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 말고 도덕적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겠어. 공자는 그 의로움에 부합하기만 하면 이익은 추구해도 된다고 봐. 23. 공자는 충서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를 이루게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충서라고 할 때 이 충서는 제일 쉽게 바꾸면 온 정성을 다하는 정성이 충, 배려가 서야. 정성과 배려라고 풀었을 수 있어.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게 충, 남을 배려하는 게 서야. 남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역지사지하는 게 서야. 자, 이걸 통해서 인을 확장하는 거. 여기서 인의 확장이 뭐냐면 인이 점진적 확대되는 거지.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까지 확대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겸의 사상가는 아니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분별적 사랑이야. 천하의 도, 여기서 도는 도덕을 말하지. 그러니까 사랑을 확대하면 도덕사회가 됩니다. 이 얘기야, 이 선지는. 24. 공자는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인가? 여기 봐봐. 아까 설명했잖아. 정성을 한 글자로 충. 여기 나온 한자도 충이야. 충이라는 한자를 잘 볼래? 가운데 중자에다가 거기 보면 마음 심자지? 뭐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친구를 만났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친구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막 이것만 보면서 킥킥대고 있어. 이게 충이 아닌 거지.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인가? 맞는 말이야.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글자 효, 재, 충서가 있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 있고 남에게 정성을 다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그중 충이 들어가는 거야. 자, 25. 공자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 자, 여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거기까지 밑줄. 이게 배려고 이걸 한 글자로 서라 그러고 서. 한자는 안 적어도 되는데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야. 내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나 같으니까 상대를 역지사지해서 배려하겠다. 요 뜻이야. 조금 더 적을게. 축 괄호 열고 축이 급인이라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적어줘. 나를 미루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걸 축이 급인이라 그래. 자, 26.
공자는 좀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 구별하는 사랑이야. 하지 않는이 아니라 하는. 나보다 어른을 공경하고 내 아랫사람을 챙기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야. 그 다음 27. 공자와 노자 모두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본다. 공자는 괜찮은데 노자는 분별적 지혜가 아니야. 노자는 분별심을 버릴 것을 얘기한다고. 이 분별적 지혜는 선악을 나눠야 되는데 선악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노자는 선과 악이라는 것조차 인위적인 도덕 기준이라고 생각해. 28. 공자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자, 여기 도덕 공동체는 대동사회 얘기하는 거고 대동사회. 공자 이상사회. 유능한 인재라고 하는 건 군자, 선비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라는 거야. 군자나 선비.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을 등용하라는 거야. 두 개만 더 보고 시작. 이거 공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본다. 네 글자로 바꿔줘. 살신성인이지. 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살신성인. 살신성인은 공자에도 소개가 되고 맹자에도 소개가 돼. 30. 공자는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본다. 이게 X로 나오잖아 얘들아. 공자의 대동사에서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모두 부양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구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모까지 확대를 한 거야. 출발점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돼. 따라서 이건 공자가 아니라 누구? 묵자야. 구분해줘야 돼. 자, 오케이. 10분 쉬었다 와서 맞아보자.